새벽 5시에 수원역 대합실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정환, 올해 61살의 영무원이에요. 벌써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첫 차부터 막차까지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첫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승강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급히 나가보니 50대 남성 승객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어요. 심장마비 증세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저는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가슴 압박을 시작하며 119에 신고를 요청했어요.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칭찬했어요. 적절한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무의식 중에 오른쪽 팔목을 문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30년 전 그날의 화상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응급 상황이 되면 항상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마침 그때 젊은 기자가 다가왔어요. 지역신문 수원일보의 박민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응급처치 장면을 목격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시민 영웅 이야기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1993년 겨울이었어요. 그때 저는 신입 영무원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청담 아파트 화재 현장을 지나다가 2층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연기 속에서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를 발견했어요. 작은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는 길에 무너진 석가래에 오른팔이 깔렸어요. 살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아이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는 임시보호소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상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시보호소에서 행정착오로 아이가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습니다. 담당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김태우였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임시로 지어준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서류상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삶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구해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30년째 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이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응급 환자를 구한 후 동료들이 칭찬을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30년 전 그 아이는 제가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 청소를 담당하는 박영숙 씨는 저와 같은 나이예요. 20년째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역사 구석구석을 닦고 있습니다. 영숙 씨만큼 성실한 사람도 드물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영숙 씨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삼키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특히 제 책상 위에 있는 낡은 사진을 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진은 30년 전 구조한 아이와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찍어준 거였어요. 아이는 제 품에 안겨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붕대를 감은 팔로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영숙 씨가 그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손을 떨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말만 했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했거든요. 영숙 씨는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꽃도 사람도 때가 되면 만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위로도 무의미했어요. 30년 전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건강한지 행복한지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요즘 들어 역장 최민호 씨가 자주 제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작년에 새로 부임한 분인데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 1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어요. 당시 역장이 승객과 실랑이를 벌일 때
제가 승객편을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지금의 최역장 친구였던 거였습니다. 그 일로 최역장은 저를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폭수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유실물 관리와 승객 안내 업무에 불만이 많았어요. 너무 친절하게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시간 낭비라고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도 했어요. 부역장 김상철 씨도 역장 편을 들어요. 승진을 위해서겠죠. 요즘은 둘이 짜고 저를 몰아내려는 분위기예요. 곧 정년퇴직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런가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역장은 오늘 아침 응급처치건을 언급하며 비아냥거렸어요. 괜한 영웅심리로 오버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있는 낡은 사진을 보더니 개인 물건을 업무 공간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역장도 거들며 말했어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실 감각을 잃었다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모독적인 발언이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영숙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씨는 역 구석에 있는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영숙씨가 직접 심은 코스모스와 메리골드가 피어 있었습니다. 영숙씨가 잡초를 뽑으며 제게 말했어요. 정한 오빠, 더 이상 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영숙씨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온기가 있었어요. 마치 30년간 품고 있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원 시내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죠. 현장 안전관리자가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다가 무너진 작업용 철골 발판에 깔렸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역 앞 광장에 멈췄어요. 부상자를 서울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길에 잠깐 정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구급차 쪽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환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30대 남성이었는데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름은 김태우,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30년 전 그 아이와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나이로 치면 딱 맞아떨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구급대원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환자가 구하원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간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영숙씨가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영숙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듯한 모습이었어요. 영숙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환자를 아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어요. 영숙씨는 계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오빠, 저 오늘 밤에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숙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30년 전 그 일과 관련된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역장과 부역장이 또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사무실 정리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거였죠. 역장이 말했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까지 일할 생각이냐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부역장이 귀띔해준 바로는 역장이 자기 사람을 제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내쫓으려는 거였습니다. 정말 치사한 짓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30년간 성실히 일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쫓겨날 수는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환자 김태우 씨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랜 사진 속에서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문득 오늘 본 그 환자가 떠올랐습니다. 나이로 치면 맞아떨어지긴 해요. 30년 전 생후 6개월이었으니까 지금 30살이 맞춰하지만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0만 명 중에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희미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영숙 씨를 기다렸습니다. 영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오빠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30년간 혼자 품고 있었던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환자를 보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30년 전 그 일과 관련된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영숙 씨가 가져온 김치찌개와 제가 데운 밥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음식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영숙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한 오빠, 제가 1993년에 어디서 일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수원중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구해온 그 아기를 직접 돌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영숙 씨가 30년 전 그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영숙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큰 실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신참 직원이 아기의 신원 정보를 잘못 기록했다는 거였습니다. 아기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임시로 붙인 이름으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해요. 그 바람에 김태우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 보내졌다는 거였죠. 영숙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당시 병원 분위기상 그런 실수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말하기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오빠가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영숙 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혼자 그런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요. 영숙 씨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영숙 씨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제가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의 복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병원 기록에 사본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기가 입고 있던 베넷 저고리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늘색 베넷 저고리에 작은 토끼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말했어요. 그 아기에게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왼쪽 어깨 뒤쪽에 하트 모양 점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5개의 작은 점이 하트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특이한 점은 흔하지 않다고 하면서요. 영숙 씨는 그 아이가 자란 고아원 이름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성남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영숙 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30년간의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만약 정말 오늘 본 김태우 씨가 그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진실을 찾으러 가야 해요. 30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어요.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 밤에도 이런 별들이 떠 있었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숙 씨처럼 저를 지켜봐준 사람이 있었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김태우 씨가 정말 그 아이라면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을 거예요. 30년의 빈자리를 채우며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30년 전 그 아이가 나타나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요. 내일은 정말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역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영숙 씨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김태우라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구하원까지 모든 것이 일치하는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영숙 씨가 벌써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저를 보더니 안색이 어떠냐고 걱정했어요. 밤새 뒤척였을 거라며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30년간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거든요. 이제 함께 진실을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숙 씨가 어제 말한 이현수라는 고아원 친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줬어요. 현재 대성건설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와 같은 회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 안다고 해요. 이현수를 통해 김태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어제와 같은 시간에 또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제 사고가 난 그 건설 현장에서 추가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사고는 단순한 강풍 때문이 아니었어요. 현장 소장이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사용한 자재에도 결함이 있었다고 해요. 김태우 씨는 그 위험을 미리 알고 여러 번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은 공사 일정에 쫓겨서 듣지 않았어요. 결국 예상했던 사고가 터진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현장 소장이 사고 후 책임을 김태우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남을 구하려다 다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다니요. 정말 비양심적인 일이었어요. 오늘은 김태우 씨의 동료들이 면회를 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영숙 씨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중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와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김태우를 걱정하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의 안전 규정 무시와 책임 회피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건실해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현수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바로 영숙 씨가 말한 그 고아원 친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김태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현수는 다른 동료들에게 김태우의 평소 성격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안전을 중시하고 동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품에 안았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 같았거든요. 이현수는 김태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줬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는데 김태우는 항상 자신을 구해준 분을 찾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화재 현장에서 구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구하다가 다쳤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그 은인을 찾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만 그 아이를 그리워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도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영숙 씨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 씨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에 말이에요. 이현수는 김태우의 몸에 있는 특별한 점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왼쪽 어깨 뒤쪽에 하트 모양으로 배열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거라고 해요. 바로 영숙 씨가 기억하고 있던 그 점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확실해졌어요. 김태우가 정말 제가 구한 그 아기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현수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김태우가 항상 궁금해하던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형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이에요. 고아원에 올 때 혼자 왔는지 아니면 다른 아이와 함께 왔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혹시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헤어진 건 아닌지 늘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영숙 씨와 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제 영숙 씨가 말한 병원 기록의 애매한 부분과 일치하는 얘기였거든요.
만약 정말 쌍둥이였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다른 한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점점 더 복잡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김태우가 나왔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태우는 저와 영숙 씨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이현수가 소개해줬습니다. 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김태우가 인사를 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목소리, 표정, 몸짓 모든 것에서 어릴 때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가 그대로였어요. 30년 전 병원에서 보았던 그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는 갑작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저희에게 약간의 경계심을 보였어요. 왜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현수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분들이 형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태우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30년간 찾고 싶어 했던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동시에 혹시 실망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우는 자신의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어요. 동료 박철민 씨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구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제가 구한 그 아기가 맞다고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 똑같았거든요. 김태우는 평소 자신의 고민도 털어놨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늘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꼭 찾고 싶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분을 찾았는데 실망시켜드리면 어떻게 할지, 아니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도 저만큼이나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서로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숙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자는 뜻이었어요. 김태우의 동료들은 현장 소장의 책임 회피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현수는 김태우를 적극 옹호했어요. 그가 얼마나 안전을 중시하고 동료들을 챙기는 사람인지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우정을 보며 감동했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영숙 씨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하지만 그 전에 다른 증거들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영숙 씨는 당시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기록이나 증언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이현수와도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어요. 김태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고아원 기록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로비에서 박민준 기자와 마주친 거였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 사고를 취재하러 온 것 같았어요. 박 기자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사고 현장을 취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거였습니다. 현장 소장이 안전관리자인 김태우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증언을 여러 명에게서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소장이 안전 규정을 무시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건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건설업계와 관련 기관들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박 기자는 제가 왜 이 병원에 왔는지 궁금해했어요. 혹시 김태우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애매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박 기자는 기자 특유의 직감으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나중에 꼭 연락하라며 다시 한번 명함을 줬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병원을 나와서 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역장과 마주쳤습니다. 역장은 제가 근무 시간에 병원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일러 바쳤나 봅니다. 역장은 저를 보고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요.
더 무서운 건 역장이 흘린 말이었어요. 요즘 건설업계 사람들과 자주 만난다고 서로 도움이 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혹시 현장 소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역장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뻔했거든요. 저를 몰아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30년간 찾던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역장의 괴롭힘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민준 기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건설 현장 사고 취재를 하다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일부 관련 기관 사이에 의심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김태우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계획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박 기자는 제가 김태우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감지한 것 같았어요. 혹시 개인적인 사연이 있다면 함께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면서요. 저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해지면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소식도 전했어요. 성남 사랑의 집 원장에게 연락했는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한다는 거였습니다. 구하원 측에서는 과거 기록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해요. 법적,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군가 구하원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였어요. 김태우 관련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영숙 씨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거라고 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로는 1993년 그날 밤 정말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화재 현장에서 온 환자들이 많았고 그 중에 아기가 있었는데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아기 수가 애매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2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1명으로 정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류상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쌍둥이였던 걸까요? 그렇다면 다른 한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역에 나갔어요. 역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일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역장이 말했어요. 어제 무단으로 병원에 갔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 근무 시간을 이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역장도 함께 있었어요. 둘이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저를 내쫓으려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찾던 희망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들의 협박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역장은 제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위축되고 사과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부역장이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게 병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모독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때 영숙 씨가 역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급한 용무가 있다며 저를 찾았습니다. 영숙 씨는 제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구해주러 온 것 같았어요. 영숙 씨가 역장에게 말했어요. 정환 씨가 어제 한 일은 정당한 일이라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역장은 영숙 씨에게도 화를 냈어요. 직원 간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숙 씨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정환 씨는 30년 전부터 남을 구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라고, 그런 분을 괴롭히는 게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역장과 부역장은 영숙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영숙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현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태우에게 저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우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기다린 그 순간이 코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김태우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영숙 씨가 제 마음을 알아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서로를 그리워한 마음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낡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내일이면 사진 속 그 아기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평온했어요. 오랜 기다림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역장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젯밤 영숙 씨가 전한 소식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고아원 측의 거부, 누군가의 압력,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들 말이에요. 역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 역장과 부 역장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 계획을 준비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역장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간 것을 문제 삼으며 근무 태만과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강요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제 뒤를 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30년 전 화재 사건까지 조사해서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직원으로 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역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오라는 지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중요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했어요. 사실상 업무 정지 처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성실히 일해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독하다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요즘 건설업계 사람들과 만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어제 박민준 기자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건설업계와 관련 기관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 말이에요. 혹시 역장도 그 연결고리에 포함된 걸까요? 역장실을 나오는데 영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어젯밤 연락했던 옛 동료 간호사 이순희 선생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1993년 그날 밤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순희 선생님 말로는 그날 정말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온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아기 문제가 가장 복잡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쌍둥이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한 명으로 정정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류상 착오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신참 직원의 실수가 겹쳤다는 거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아기에게 특별한 표시가 있었다는 증언이었어요. 왼쪽 어깨 뒤쪽에 하트 모양으로 배열된 5개의 점이 있었다고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선생님은 당시 상황을 적은 개인 기록도 포괄하고 있다고 했어요. 공식 기록과는 별도로 자신만의 메모를 남겨둔 거였습니다. 그 기록에 김태우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순희 선생님도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과거 기록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해요. 영숙 씨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박민준 기자가 역으로 찾아왔어요. 어제 약속한 대로 건설 현장 사고 관련 추가 정보를 가져온 거였습니다. 박 기자가 알아낸 바로는 현장 소장과 일부 관공서 직원들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해요. 안전감독을 소홀히 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에 철도공사 간부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박 기자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니 역장의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박 기자는 제가 김태우와 어떤 관계인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개인적인 사연이 있다면 함께 조사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 기자에게 30년 전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한 것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말이에요. 박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권력층의 진실 은폐 시도와 맞서는 시민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박 기자는 즉시 김태우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김태우 본인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갑작스럽게 기자까지 나서면 더 놀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김태우와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트 모양 점을 확인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박 기자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영숙 씨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이순희 선생님도 함께였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만에 그 아기를 다시 보게 된다며 감회가 깊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김태우의 동료들이 또 와 있었어요. 그들은 현장 소장의 책임 회피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고 단합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수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김태우가 어제 밤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을 구해준 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요. 김태우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가자 복잡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고민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김태우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김태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우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30년간 찾고 싶어 했던 그 분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드러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순희 선생님이 나섰어요. 당시 간호사로서 그 아기를 직접 돌봤다고, 그리고 특별한 표시가 있어서 확실히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김태우에게 왼쪽 어깨 뒤쪽을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하트 모양으로 배열된 5개의 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태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만약 정말 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어요. 30년간 궁금했던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현수가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김태우가 병원복을 벗었을 때 우리 모두 숨을 멈췄어요. 왼쪽 어깨 뒤쪽에 정말로 하트 모양으로 배열된 5개의 점이 있었거든요. 이순희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모양이라고,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표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김태우가 정말 제가 구한 그 아기가 맞다는 걸요. 30년간 찾던 답을 드디어 찾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트 모양 점만으로는 완전한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점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태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적으로는 확신하지만 과학적인 증명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순희 선생님도 동의했어요. 의학적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DNA 검사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였어요. 수원중앙병원에서 받으려고 했지만 병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김태우도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기쁨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영숙 씨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30년 전 사진, 베넷 저고리, 병원 기록 사본, 그리고 이순희 선생님의 개인 기록까지요. 하지만 이순희 선생님이 개인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시 메모를 자세히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기로는 그날 밤 아기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처음엔 2명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1명으로 정정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쌍둥이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태우의 표정이 또 다시 복잡해졌어요. 혹시 자신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헤어진 건 아닌지, 그렇다면 그 형제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일치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어요. DNA 검사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김태우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을 드디어 만났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현수와 다른 동료들도 감동받았어요. 3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를 목격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감동도 잠깐,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최역장과 부역장, 그리고 현장 소장까지 들어온 거였습니다. 역장은 제가 근무 시간에 또 병원에 왔다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받으라는 명령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김태우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사고 책임을 인정하라고, 그래야 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회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가져온 소식이었어요. 병원장과 상의해서 김태우를 서울 대형 병원으로
강제 전원시키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의학적 필요가 있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저희와 접촉을 차단하려는 속셈이 뻔했어요. 김태우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전원 통보에 항의했지만 현장 소장은 회사 차원의 결정이라며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확신했어요. 정말로 이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다는 걸요. DNA 검사를 맡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당당하게 거절했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동료를 구하려다 다친 거라고 말했습니다. 역장이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까지 정신과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이순희 선생님이 나섰어요. 자신이 당시 상황의 증인이라고 모든 걸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역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역장이 이순희 선생님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개인정보 누설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의료인의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갑작스러운 강제 전원 통보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김태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자신 때문에 저까지 곤란해지는 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가기 전에 꼭 DNA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김태우에게 답했어요.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최역장의 아내 김미숙이라고 소개했어요. 저희는 모두 놀랐습니다. 왜 역장 아내가 여기에 온 걸까요? 김미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의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양심상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최역장이 집에서 전화통화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고 해요. 건설업체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역장이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남편이 집에 숨겨둔 서류들도 봤다고 했어요.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내역과 거래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처음엔 남편을 믿으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병실에서 저희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미숙 씨가 가져온 정보는 결정적이었어요. 역장 마이너스 현장 소장 마이너스 병원장 사이의 삼각 거래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숙 씨가 제안했어요. 이제 박민준 기자의 도움을 받을 때라고. 김미숙 씨의 증언과 함께 언론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혼자서는 그들의 조직적인 방해를 막을 수 없었거든요. 시민사회와 언론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급한 건 김태우의 강제 전원을 막는 거였어요. 내일 아침에 전원 예정이라고 했으니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기자를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트 모양점 확인, 증인 확보, 그리고 권력층의 조직적 방해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박 기자는 즉시 기사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휴먼 스토리가 아니라 권력 부패를 폭로하는 탐사 보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했어요.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더 강한 압박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답했어요. 30년간 찾던 아들을 만났으니 이제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30년 전 사진을 다시 봤어요.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현재의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우, 영숙씨, 이순희 선생님, 박 기자,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해줄 거니까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오늘 아침 박민준 기자의 긴급 기사가 나간다고 했는데 과연 김태우의 강제 전원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박 기자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기사가 무사히 인쇄됐고 온라인판도 새벽 6시에 올라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30년 만에 기적적 재회를 막는
철도공사 마이너스 건설업체 푸페 커넥션이었어요. 역에 나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신문을 샀어요. 일면 톱기사로 저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화재 구조 이야기부터 김태우와의 재회, 그리고 권력층의 조직적 방해까지 모든 게 자세히 보도되어 있었어요. 특히 김미숙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최 역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금품과 거래 내역, 그리고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폭로되어 있었습니다. 역에 도착하니 이미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료들이 신문을 들고 놀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정환 씨가 이런 대단한 사연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곧 최 역장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저를 역장실로 호출했어요. 부역장도 함께 있었는데 둘 다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역장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자와 접촉했느냐고, 회사 기밀을 누설한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떳떳하지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부역장이 위협했어요.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주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협박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역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박 기자 혼자가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역장과 부역장은 당황했어요. 이렇게 빨리 언론에 관심이 집중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TV 카메라까지 나온 걸 보고는 얼굴색이 더욱 하얘졌어요. 저는 역장실을 나와서 기자들을 만났어요. 박민준 기자 외에도 다른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온라인 반응이 뜨거워서 추가 취재에 나선 거라고 했어요. 기자들은 제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30년 전 화재 구조 상황부터 김태우와의 재회 과정까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저는 숨길 게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모든 걸 답변했어요. 특히 권력층의 방해 공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언했어요. 정신과 진단서 강요, 김태우 강제 전원 시도, 그리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려는 계획까지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기자들은 김미숙 씨의 증언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김미숙 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 추가 인터뷰는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영숙 씨가 나타났어요. 기자들에게 30년간의 비밀을 지켜온 증인으로서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간호조무사였던 자신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영숙 씨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의료진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기자들도 영숙 씨의 말을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태우의 강제 전원이 연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이현수도 전화를 해서 고마움을 표했어요. 동료들이 모두 기사를 보고 감동했다고, 김태우도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최 역장과 현장 소장이 이대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더 교묘한 방법으로 반격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점심시간쯤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환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역장이 동료들에게 은근히 얘기하고 다녔어요. 정환 씨가 30년 전 사건에 너무 집착해서 현실과 구분을 못한다고,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 보도가 나간 상황이라 동료들은 쉽게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역장의 말이 더 수상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후에 박 기자로부터 중요한 소식이 왔어요. DNA 검사를 해줄 사립병원을 섭외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태우와 함께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김태우가 아직 입원 중이라 외출이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의사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담당 의사가 난색을 표했어요. 환자 상태상 외출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을 보니 다른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현수가 나섰어요. 김태우 상태는 충분히 외출 가능하다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가 실토했어요. 병원장으로부터 김태우의 외출을 허가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이었다고 해요. 저는 분노했어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방해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담당 의사도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의사는 양심적인 분인 것 같았어요. 조용히 말해주기를 오늘 밤 10시쯤 간병인 교대 시간에 잠깐 외출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날 밤 10시에 김태우와 함께 사립병원으로 갔어요. 박 기자도 함께했고 영숙 씨와 이순희 선생님도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주차장에 수상한 차량들이 몇 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립병원 도착 직전에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박 기자가 운전을 잘해서 피할 수 있었지만 명백한 의도적 사고였어요. 김태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봅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며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방해한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DNA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혈액을 조금 채취하고 구강상 피세포를 채취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낯선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험악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협적인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라고 조용히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박 기자가 나서서 신분을 밝히라고 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김태우는 크게 동요했어요. 이런 위협까지 받게 될 줄 몰랐다고 혹시 가족들에게까지 위험이 미칠까 봐 걱정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태우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질 거라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물론 김태우가 제가 구한 그 아기이기를 바랐지만 과학적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만약 정말 쌍둥이였다면 다른 한 아이는 어떻게 된 건지 그 아이도 찾아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전국 언론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권력 부패와 30년 만의 재회라는 소재가 큰 관심을 끈 것 같았어요. 특히 TV 뉴스에서 집중 보도하면서 여론이 들끓었어요. 시청자들은 저희를 응원하며 권력층을 비판하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철도공사 본사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이슈를 넘어서 전국적 관심사가 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본사 감사팀이 급파됐어요. 최혁장의 부정부패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숙 씨의 증언과 증거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조사 결과 역장의 비리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안전감독 소홀, 그리고 직권남용까지 여러 가지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현장 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전규정 위반, 사고 책임 회피, 그리고 김태우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 모든 게 문제가 됐습니다. 병원장도 압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의학적 근거 없는 강제 전원 시도와 DNA 검사 방해가 의료윤리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김미숙 씨가 갑자기 증언을 번복하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최혁장이 아내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했던 거였어요. 이혼하겠다고 협박하고 생활비도 끊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김미숙 씨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론에 나가서 자신의 증언이 틀렸다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기자가 급히 저에게 연락했어요. 김미숙 씨 증언이 번복되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했고 무엇보다 DNA 검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실제로 김미숙 씨가 증언을 번복해도 수사는 계속됐어요. 이미 확보된 물증들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김미숙 씨의 번복이 최혁장의 악질성을 더 부각시키는 결과가 됐어요.
아내까지 협박해서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 기자가 직접 가져온 봉투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의 궁금증이 이 한 장의 종이에 달려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결과는 명확했어요. 친자 확률 99.8%, 통계적으로 거의 확실한 수치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김태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과학적으로도 확실한 답을 얻은 거였어요. 하지만 검사지를 자세히 보니 또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유전자 분석 결과 김태우에게 일란성 쌍둥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희 선생님의 기억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 쌍둥이였고 30년 전 혼란 속에서 한 아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진 것 같았습니다. 김태우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 형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 명의 아들을 찾았지만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박 기자는 이것이 더 큰 뉴스가 될 거라고 했어요. 30년 만의 재회에 이어 쌍둥이 형제 찾기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김태우와의 관계는 확실해졌어요. DNA 검사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니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역장과 부역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어요. 역장은 해임, 부역장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장 소장도 건설업체에서 해고됐어요. 병원장은 직접 저희에게 사과했어요. 외부 압력에 굴복해서 의료윤리를 저버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징계 처분을 철회받았어요. 오히려 모범 직원으로 표창까지 받게 됐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은 성실성과 이번 일에서 보여준 용기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김태우와의 관계였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확실한 부자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김태우는 저를 양아버지로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30년 늦었지만 드디어 아들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진짜 아들 말이에요. 영숙 씨도 승진했어요. 이번 일에서 보여준 용기와 진실성을 인정받아서 영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날 밤 김태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김태우의 치료에 집중하고 완쾌되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쌍둥이 형제를 찾는 일이었어요. 30년 전 헤어진 그 아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박 기자는 이미 쌍둥이 찾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론의 힘으로 전국민적 관심을 끌어서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희망적이었어요. 김태우도 찾았는데 다른 아이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30년 전 사진을 다시 봤어요.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현재의 기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도 보였어요.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아들 김태우와 함께, 그리고 언젠가 만날 또 다른 아들을 기다리며 말이에요. 재판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났어요. 김태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톡성 물질의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고 원래 다쳤던 부상도 깨끗하게 나았어요. 하지만 진짜 회복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30년간 비어있던 제 가슴에 드디어 따뜻한 온기가 찾아온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김태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를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저를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벅찬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철도공사에서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특별 표창까지 받았어요. 30년간의 성실한 근무와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용기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3개월 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영숙 씨는 영무부장으로 승진했어요. 30년간 묵묵히 일해온 공로와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용기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영숙 씨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게 됐어요. 특히 김태우가 영숙 씨를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영숙 씨 정말 행복해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하나 늘어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박민준 기자는 이 사건 보도로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받았어요. 권력 부패를 폭로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거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어요. 김태우가 제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매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간 혼자 먹던 밥상이 이제는 둘이서 나눠 먹는 따뜻한 시간이 됐어요. 김태우는 건설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안전관리자가 아니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업계 안전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을 돌며 안전교육을 하게 됐어요. 자신의 사고 경험과 그 후의 투쟁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저도 정년퇴직 후 계획을 세웠어요. 김태우와 함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축적한 철도 안전 경험과 김태우의 건설 안전 전문성을 결합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김태우의 쌍둥이 형제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DNA 검사에서 확인된 그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박민준 기자가 이미 쌍둥이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1993년 12월생, 김태우와 똑같은 하트 모양점을 가진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반응은 뜨거웠어요.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이었어요. 나이가 맞지 않거나 출생지가 다르거나 특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미 있는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자신이 30년 전에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1993년 12월에 서울의 한 입양 기관을 통해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를 입양했다고 해요. 화재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아이의 몸에도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였어요. 왼쪽 어깨 뒤쪽에 하트 모양으로 배열된 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태우와 똑같은 위치의 말이에요. 저와 김태우 그리고 박 기자는 즉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혹시 정말 김태우의 쌍둥이 형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부산 해운대에서 고향 손맛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박정순 씨를 만났어요. 60대 초반의 자상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간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했어요. 박정순 씨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키운 아들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박민우, 올해 31살이라고 했어요. 정순 씨 부부는 결혼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결심했다고 해요. 1993년 12월에 서울의 입양기관에서 민우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착했다고 해요. 부모를 일찍 잃은 상처가 있어서인지 더욱 효성이 깊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산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김태우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우도 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운명적인 우연일까요? 정순 씨는 민우가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을 들려줬어요. 언젠가 자신을 구해준 분과 친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신에게 형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늘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김태우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가 민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와 있으니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어머니 말씀이니 금방 오겠다고 했어요. 30분 후 식당 문이 열리며 젊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키 175cm 정도의 건실한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김태우와 놀랄 만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김태우는 민우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과 닮은 사람을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30년 전 한 품에 안았을지도 모르는 두 아이가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민우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김태우의 몸에 있는 하트 모양점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우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위치, 모양, 크기까지 완전히 일치했어요. 이제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30년간 찾고 싶었던 가족을 만난 기쁨과 동시에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특히 박정순 씨 부부 앞에서 친아버지와 형을 만났다는 기쁨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양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민우는 며칠 동안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두 가정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서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과학적 검증이 필요했어요. 김태우와 민우가 DNA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제 확률 99.9% 마이너스 거의 확실한 일란성 쌍둥이라는 결과였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김태우와 민우는 30년 만에 형제를 찾았고 저는 두 명의 아들을 모두 찾은 거였습니다. 박정순 씨 부부도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하는 기색도 있었어요. 30년간 키운 아들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이제 더욱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야 했어요. 친아버지와 쌍둥이 형을 찾은 기쁨과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두 가정 사이에서 느끼는 부담감까지 말이에요. 처음 며칠간은 정말 어려웠어요. 민우는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다 보니 오히려 자신이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어요. 김태우도 형제를 만난 기쁨은 컸지만 민우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30년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만큼 성격이나 생활 패턴도 달랐거든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어른들이 현명했거든요. 박정순 씨 부부는 결국 민우가 친가족과 만나는 것을 지지해줬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큰 마음을 냈습니다. 저도 박정순 씨 부부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30년간 민우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싶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두 가정 모두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어느 쪽 가족과 함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양쪽 모두 서운해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두 배로 힘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민우는 부산의 부모님과 수원의 친아버지, 그리고 쌍둥이 형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민우가 말했어요. 박정순 씨 부부는 자신을 키워주신 은혜로운 부모님이고 저는 생명을 주신 친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는 평생 찾고 싶었던 형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많아졌어요. 저와 김태우, 민우, 그리고 영숙 씨까지 수원 가족이 4명이었어요. 부산에는 박정순 씨 부부가 있었고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부산과 수원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두 아들 모두 효성이 깊어서 양쪽 부모님을 모시는데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김태우와 민우 형제는 금세 친해졌어요. 3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쌍둥이의 유대감은 특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둘 다 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었어요. 김태우는 안전관리 전문가, 민우는 건축 설계 전문가였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지만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제가 함께 회사를 차리기로 했어요. 안전건축 컨설팅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안전하고 견고한 건물을 짓는 전문 컨설팅 업체였어요. 하지만 회사 설립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어요. 자본도 부족했고 경험도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 몇 달간은 의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가족끼리 일하는 것이었어요. 김태우와 민우는 성격이 달랐거든요. 김태우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반면 민우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어요. 의견 충돌이 자주 있었어요. 프로젝트 방향을 정할 때마다 형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기도 했어요. 저도 중간에서 조율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두 아들 모두 자신의 전문성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가족 회사의 어려움을 실감했습니다. 영숙 씨가 중재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형제 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나서서 분위기를 도두어줬습니다.
영숙 씨가 없었다면 회사가 문을 닫았을지도 몰라요. 저도 정년 후에 그 회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30년간의 철도 안전 경험을 건축 분야에 접목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일하는 꿈이 이뤄지는 거였어요. 영숙 씨도 퇴직 후 합류하기로 했어요. 회사 살림을 맡아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정말 가족 회사가 되는 셈이었죠. 첫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안전한 공공건물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특히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건설에 참여했어요. 약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썼습니다. 30년 전 화재의 기억이 있어서 더욱 철저했어요. 회사가 점점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안전사고로 고생한 가족들이 만든 회사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시했어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원칙이 오히려 더 많은 고객들을 불러왔어요. 1년 후 저희 회사는 건설업계에서 안전 전문 업체로 인정받게 됐어요. 김태우와 민우 형제의 전문성, 그리고 저와 영숙 씨의 경험이 잘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고아원과 어린이 시설을 무료로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김태우가 자란 성남 사랑의 집을 시작으로 전국의 고아원과 아동시설의 안전점검을 무료로 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우도 적극 동참했어요. 자신도 어릴 때 그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며 기꺼이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에는 가족 모두가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저와 두 아들 영숙 씨,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온 박정순 씨 부부까지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가족을 보며 희망을 얻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 출신도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산 증거였거든요. 특히 한 여자아이가 저희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이름은 서지은, 9살 된 아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 남았다고 했어요. 지은이는 항상 저희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아빠들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보고 있으면 30년 전 김태우와 민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지은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게 됐어요. 저희 모두가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과 상담을 했어요. 지은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인인 두 아들이 있지만 어린 딸도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절차는 복잡했지만 결국 허가가 났어요. 지은이의 의사도 중요했는데 아이가 저희와 함께 살고 싶어 했거든요. 지은이가 우리 가족이 된 날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다는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인 저, 아빠들인 김태우와 민우, 영숙 씨, 그리고 막내딸 지은이까지요. 지은이는 두 아빠를 구별해서 불렀어요. 김태우는 큰 아빠, 민우는 작은 아빠라고 했습니다. 쌍둥이지만 김태우가 몇 분 먼저 태어났다고 추정되거든요. 주말에는 부산의 할머니 할아버지 박정순 씨 부부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지은이는 그분들을 진짜 조부모처럼 따랐습니다. 이제 저희 집은 정말 북적거려요. 지은이의 제잘거리는 소리 김태우와 민우가 1위하게 하는 소리 영숙 씨가 요리하는 소리로 가득해요. 30년간 혼자 살던 집이 이렇게 활기차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매일이 새롭고 행복합니다. 지은이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아빠가 2명이라며 자랑하고 다닌다고 해요.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가끔 지은이가 물어봐요. 왜 아빠들이 2명이냐고, 다른 집은 1명인데 우리 집은 왜 특별하냐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줘요. 우리 가족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라고, 그래서 더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해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30년간의 상실과 그리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고 나서야 얻은 진짜 행복이에요.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해요. 30년 전 그 화재가 비극이긴 했지만 그 덕분에 이런 소중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김태우와 민우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요. 올해 저는 완전히 은퇴했어요. 이제 회사 일은 두 아들에게 맡기고 저는 지은이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은이 학교 보내고
오후에는 함께 숙제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어요. 30년 전 김태우와 찍은 사진, 민우와 처음 만났을 때 사진, 지은이 입양일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온 가족 사진까지요.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 신기한 거라고요. 30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인 것 같아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오래 알았든 처음 만났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지은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할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30년 전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30년 후에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김태우와 민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있으니까요. 영숙 씨도 영웅이에요. 30년간 비밀을 지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으니까요. 박정순 씨 부부도 영웅이에요. 30년간 남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지은이도 영웅이 될 거예요.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거니까요. 저희는 지금도 계속 구하원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을 주려고 해요.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줘요. 가끔 저희 이야기를 들은 다른 가족들이 찾아와요. 헤어진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요. 박민준 기자는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일, 권력의 부정을 폭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같은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을 찾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려움이 많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요. 요즘 지은이와 함께 별을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30년 전에는 슬픔의 별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별이에요. 지은이에게 말해줘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라고 서로를 밝혀주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김태우와 민우는 일하러 갈 거고 지은이는 학교에 갈 거예요. 영숙 씨는 시장에 가실 거고 저는 집에서 모두를 기다릴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가득한 사랑과 행복이 있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은 피로도 이어지고 마음으로도 이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 된다는 걸요. 30년의 긴 여정 끝에 얻은 깨달음입니다.